자, 여기 이런 표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이제 일단 자, 이거인데 이거 보시면 이게 이제 2022, 2023, 2024학년도에 1등급 내의 표준 점수와 100분위의 표준 점수와 1등급 내의 표준 점수 100분위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이 이제 의심하게 되잖아. 이 우화가 그냥 습관성 우화인지 진짜 우화인지 이게 습관성 우화일 수도 있지. 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는 2022학년도에는 149부터 131까지가 표준 점수 분포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학년도는 134부터 126까지가 있었고 2024학년도는 150부터 133까지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을 해보면요. 이거를 잘 보면은 여기에 지금 이 149, 134, 150이라는 표준점수 최고점이 있는데 이 표준점수 최고점은 통상적으로 원점수 평균의 반비례예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자꾸 입으로 되뇌어 보세요. 표준점수 최고점은 원점수 평균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 과정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표준점수 최고점은 원점수 평균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따라서 149, 134, 150일 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134일 때보다 150과 149일 때가 표준점수 최고점이 더 높다. 더 높고 그 표준점수 최고점이 높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원점수 평균이 낮은 것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2023학년도 시험보다는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 시험이 더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 되셨죠? 네, 이거 하나. 그러니까 2022학년도와 2024학년도 시험이 2023학년도 시험보다 더 어려웠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하나. 되셨어요? 요거. 우리 이해하면은 뭐 하기로 한 거죠? 요거 우리 이해하면은 뭐 하기로 하는 겁니까? 이해하면은 이벤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원점수 평균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원점수 평균이 2023학년도가 제일 높았을 것이고 그 2023학년도가 제일 높은 것이 제일 높다는 건 제일 시험이 쉬웠다는 거고 2022학년도, 2024학년도는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급 국어와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눠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평균이 각각 다르고 표준점수도 다르게 산출된 다음에 이거를 배점 비율 반영으로 그러니까 배점 반영 비율로 곱해서 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렵지만 일단 거기까지만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어려우냐 아니면 공통 과목이 어려우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분포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되셨죠? 그러니까 공통 과목이 어려우냐 선택 과목이 어려우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 최고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근본적으로 표준 점수 최고점과 원점수 평균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하나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여기에 이 149와 134와 150이라는 이 숫자를 가지고 봤을 때 우리가 2024학년도가 제일 어려웠다. 그리고 2022학년도는 2024학년도에 버금갈 정도로 어려웠다. 근데 2023학년도는 쉬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되셨죠? 그러면 만점자는 어디가 제일 많아야 될까요? 만점자는 언제가 제일 높아야 될까요? 우리 이제 학년도 떼고 그냥 생각을 해보죠. 그냥 말해볼게요. 제가 2022, 2023, 2024 중에서 만점자가 제일 많아야 되는 해는 언제입니까? 만점자 제일 많아야 되는 해는 2023이 만점자가 제일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만점자가 많아야 되는 곳이 언제예요? 두 번째로 만점자가 많아야 되는 곳이 그렇죠. 2022학년도가 두 번째로 만점자가 많아야 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로 만점자가 많아야 되는 게 2022학년도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만점자가 제일 적은 게 언제가 되는데 2024학년도가 돼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언제가 제일 많죠? 이게 만점자 숫자야. 만점자 숫자가 순서대로 돼 있는 거든. 그럼 만점자 숫자가 제일 많은 게 2023학년도는 맞지만 만점자가 제일 적은 게 2024학년도가 아니잖아요. 그쵸? 네, 만점자가 제일 적은 게 2024학년도가 아니라는 거죠. 2024학년도가 만점자가 제일 적은 게 아니라 2022학년도가 만점자가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만점자가 제일 적기 때문에 여기 100이 끊어지는, 그러니까 100분이 100이 끊어지는 게 여기는 둘, 넷, 여섯, 여덟, 9칸이잖아요. 9칸이 100. 그러니까 9개 점수가 100으로 묶였는데 여기는 8개 점수가 100으로 묶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점자가 오히려 2024가 2022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점수들에도 동점자들이 많아서 결국 100분이 100으로 묶이는 즉 1%로 묶이는 게 여기는 8개 점수고 여기는 9개 점수다. 따라서 여기가 훨씬 더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2023학년도에는 만점자가 많기도 하고 만점자가 많은 만큼 그 밑에 점수의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여기에 4개만 가지고도 100분이 100이 된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안 궁금하세요? 얘랑 얘가 색이 왜 다른지? 지금 색이 3개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누리끼리 한 색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초록색 계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이게 3개가 있는데 이 세 종류를 왜 저렇게 색칠을 해놨을까? 저게 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저건 뭐냐 하면은 이게 엄매 만점이잖아요. 사실은 이 국어의 만점이라는 게 엄매 만점이잖아요. 엄매 만점이기 때문에 화작의 만점, 그러니까 헌법과 작문의 만점은 평균점수가 얼마나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22학년도는 147이고 2023학년도는 130이고 그 다음에 2024학년도는 146이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2점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 근데 여기는 4점의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칸이 4칸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4점 차이로 보이지만 3칸의 차이가 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점수의 차이도 중요하지만 저 칸수의 차이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여기에 한 뭉택이 있고 여기에 한 뭉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2점 차이 나는 거지만 굉장히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4점 차이 나지만 3칸이 떨어져 있는 거고 여기 똑같이 4점 차이 나지만 여기는 4칸이 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봤을 때 2023학년도에 화작과 엄매의 차이가 컸고 2022학년도에 화작과 엄매의 차이가 가장 적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아마 이것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런 표 자체를. 이 표가 어렵다. 어렵죠. 어렵고, 이걸 알면 무슨 도움이 될까? 도움이 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자꾸 들어서 익숙해지고, 그거를 알게 되면 나중에 왜 이런 말들을 하는지,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를 알게 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요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저런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이게 저런 구조가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뭘 기억할 거냐? 2022가 2024보다 만점자가 적다. 뭐라고요? 2022가 2024보다 만점자가 적다. 이거 하나. 만점자가 적다. 하나. 두 번째는 화법과 작문하고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의 격차는 2023에 역설적으로 훨씬 더 컸다. 2023에 역설적으로 훨씬 더 컸다. 왜냐면 2023은 국어가 쉬워서 변별력이 되게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격차가 훨씬 더 커졌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고 계셔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는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두 가지는.
이 두 가지는 계속 기억하고 계셔야 되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지금 잘 집어넣고 계셔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하고, 참고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2024와 2022처럼 결과가 나오려면은 우리 이제 오랜만에 이거 한번 제가 얘기해 볼까요? 오랜만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 표현점수 최고점을 결정하는 무리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한번 이렇게 말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거 말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리, 그러니까 학생이죠. 학생인데 학생들 중에 어떤 무리냐 이거죠. 그러니까 응시생 중에 이 표현점 최고점을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좋은 거예요. 뭐 상위권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N수생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 다 이렇게 말씀을 자꾸 하시고, 그게 맞지 않더라도 맞지 않으면 더 오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등급이에요. 5등급. 5등급이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5등급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힌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5등급이 이 최고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것만 오늘 들으셔도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하셔도 다 오늘 굉장히 보람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등급이 이걸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은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이 5등급이 이것들을 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에 만점자가 2024학년도에 많잖아요. 만점자가 많지만 5등급 친구들이 문제를 풀기에는 2022학년도보다 더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표점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되셨나? 그러니까 5등급이 푸는 건 2022보다 2024가 조금 더 어려웠다. 한 문제 정도 어려워서 그 한 문제 정도 어려운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2022보다 표점은 더 높아졌다. 하지만 최상위권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어려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만점자가 더 늘었다. 아주 쏙쏙 이해되는 설명이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난이도를 조절한다, 표점의 크기를 조절한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평가원이 신경을 쓰는 건 5등급이 어떻게 되느냐, 5등급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되셨죠? 그거를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149와 150이라는 이 숫자의 의미는 뭐냐? 자, 이제 다음 거. 이 149와 150의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이냐? 숫자의 의미는 5등급 친구들이 최소 2지문 이상을 날렸다는 뜻이에요. 다시 149나 150, 즉 140 후반에 140 후반에 있는 친구들, 140 후반이나 150 초반에 표점이 나오는 거는, 표현점 최고점이 나오는 거는 5등급이나 5등급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즉 평균을 움직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평균을 움직이는 친구들이 최소 2지문 이상을 시간 안에 못 풀고 날렸을 때 이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다 풀었는데도 어려웠다. 그러면 우리가 140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서 표현점 최고점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149나 150의 국어의 표현점 최고점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 2지문 정도를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최소 2지문 이상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풀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2지문을 풀지 못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그 2지문이 너무 어려운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 2지문까지 못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그러니까 2지문 이상을 왜 그들이, 그러니까 4등급, 5등급 친구들이
왜 두 지문 이상을 날려버렸을까? 그 두 지문 이상을 날려버린 건 둘 중에 하나일 거란 말이에요. 하나는 너무 어려워서 그 지문들을 풀지를 못했거나 아니면 그 두 지문이 아니라 다른 지문들을 푸느라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이 2022학년도에 149가 나오게 된 이유와 2024학년도에 150이 나오게 된 이유가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이때 2022학년도에 149는 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줘도 못 푸는 거여서 날린 거고, 이 2024학년도에 150이 나온 거는 다른 걸 푸느라고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2022학년도 기준보다는 2024학년도 기준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다른 걸 빨리 풀어서 그 두 지문을 풀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핵심이겠구나.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췄을 때 나타나는 그 부분에서의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걸 푸는 놈, 못 푸는 놈으로 나눴을 때 푸는 놈이 적어져가지고 이게 28명밖에 만점자가 없는데, 이때는 독서가 쉬워서 상대적으로 쉬워가지고 그걸 맞추는 애가 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아이들은 독서보다는 문학을 먼저 풀고 문학에서 브레이크가 걸려버리면, 제동이 걸려버리면 그 쉬운 독서까지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균은 떨어지지만 만점자는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되시면 좋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시간을 줘도 못 풀어요인데 2024학년도는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을 줘도 못 풀어요. 근데 여기는 시간을만 있으면 풀 수 있어요. 그 개념의 차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하기로 했잖아요. 하나는 이게 만점자가 2024학년도가 더 많았다.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기억해 달라 그랬잖아요. 두 가지 기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죠. 그쵸? 예. 그러니까 하나는 만점자의 숫자와 관련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뭐였죠? 제가 말해놓고 제가 잊어먹었네요. 하나는 만점자 숫자고, 하나는, 뭐였으려나? 두 가지 기억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두 가지, 하작과 엄매의 격차, 그 다음에 하나는 만점자의 수, 요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를 볼 거예요. 이거를 볼 거예요. 재밌는 표지 않나요? 이 숫자들은, 이 색깔 있고 막 이런 건 뭘 말할까요? 이 색깔 있고 이런 것들은 도대체 뭐를 말하는 걸까? 자, 최근 3년 동안에 국어 오답률의 탑 10을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저희 풀 서비스에 있는 자료를 제가 재가공을 해서, 홀수형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홀수형 기준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짙은 음영색은 뭘 말할까요? 짙은 음영색은 선택 과목을 말합니다. 짙은 거는, 뭐 35번부터가 선택 과목이죠. 35번부터가 선택 과목이고, 요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는 독서예요. 아무 색이 없는 건 문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서 여기 학년도를 한번 맞춰보세요. 학년도. 요거는 자 최고 오답률 여기 86%. 이건 최고 오답률이 72%. 요거는 최고 오답률이 79%네요. 그럼 요 가운데가 몇 학년도일까요? 가운데가. 우리 아까 만점자 제일 적었던 게 언제죠? 만점자 제일 적었던 게 언제였어요? 만점자 제일 적었던 게. 만점자 제일 적었던 걸 생각을 해보니까 2022학년도가 제일 적었어요. 그쵸? 그러면 이 가운데가 2022학년도일까요? 2022학년도? 가운데가? 그러니까 우리 만점자 숫자로 보면 2022, 그 다음에 2023. 왜냐면 이게 72%밖에 안 되니까. 2023. 그럼 여기가 2024인가? 어때요? 어떨 것 같아요? 이 가운데가 몇 학년도 같으세요? 몇 학년도? 가운데가? 가운데 2022학년도 같아요? 아니면 이게 순서를 제가 막 바꿔놓은 걸까요? 첫 번째가 2022 같으세요? 왜? 가운데는 2023? 왜 그렇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가운데가 2024?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보면은 이게 되게 웃기잖아요. 오답률이. 2023학년도에 제일 높은데 만점자는 제일 많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아까 만점자가 여기가 제일 많았잖아요. 만점자 여기 제일 많았는데 만점자 제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답률이 제일 높은 문항은 오답률이 얘가 2023학년도가 제일 높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여기는 문학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도 문학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문학이 3개가 있죠. 50% 안에. 탑 10 안에. 언어와 매체도 여기 문학이 하나 있고 여기 문학이 하나도 없어요. 2023학년도는. 2023학년도 문학이 하나도 없는데 2024학년도는 문학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들이 문학을 먼저 하기 때문에 문학을 먼저 하는데 문학이 어려우니까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시간 안에 그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근데 2022학년도는 이게 결과적으로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독서가 워낙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문학 문제들이 너무 어려워서 시간을 줘도 못 푸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셨을까? 이게 막 굉장히 어렵진 않잖아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게 굉장히 어렵진 않잖아요. 이거를 자료를 모으는 게 어렵지 모은 자료를 보는 거는 아주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2가지 기억해달라 그랬잖아요. 화작과 엄매의 차이. 화작과 엄매의 차이가 언제가 제일 많이 벌어졌어요. 화작과 엄매의 차이가. 화작과 엄매의 차이가 가장 많이 벌어진 게 2023학년도였죠. 2023학년도가 화작과 엄매의 차이가 제일 많이 벌어졌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탑 10 안에 3개가 있잖아요. 엄매 문제가. 다 선택 문제가 다 2개죠. 화작은 다 2개고 여기랑 여기도 엄매가 2개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는 지금 보면 엄매가 3문항인 거잖아요. 따라서 어려운 것이 엄매가 더 어려웠으니까 엄매를 만점을 받은 친구와 화작을 만점을 받은 친구를 비교했을 때 어려운 걸 만점 받은 친구가 점수가 더 높아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둘의 격차가 더 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엄매가 여기는 3개가 있고
화작은 여기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표점 격차가 뭐해질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출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를 푸는 아이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저렇게 되었다라는 걸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차이를, 저게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돼요. 생각을 잘 하셔야 되고, 이걸 이렇게, 화작과 엄매를 여기 7등에 보시면, 2023학년도 7등에 보시면 14번에 49%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11번에 52%라고 돼 있으니까 엄매들이 공부를 더 못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14번이면 14번을 똑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엄매는 41%고 화작은 49%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그 부분을 봤을 때는 엄매를 본 친구들이 좀 더 많이 맞힌 거를 볼 수 있죠. 오답률이 낮으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 하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또 하나는 아까 2024학년도가 훨씬 더 높았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자, 지금 네모친 부분들을 잘 보시면, 네모친 부분들은 다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은, 네모친 부분들은 모두 60%대의, 탑10 안에 60%대의 오답률을 가지고 있는 문항들을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60%대의 문항들에다 네모를 쳐놓은 거를 제가 보여드렸는데 저걸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2024학년도는 표만 봐도 숨차잖아요. 그쵸? 60% 그러니까 오답률이 이렇게 굉장히 낮게 떨어지는 것도 낮게 떨어지는 거지만 궁극적으로 이게 굉장히 숨가쁘게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문항들 자체가 연속적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는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에 자꾸 접근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멘탈이 흔들리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면 저 밑에 이제 오답률이 낮은 문항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빠르게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결론은 똑같아요. 똑같은 결론을 말씀드릴 거예요. 나중에 똑같은 결론을 말씀드릴 건데 그 똑같은 결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료가 있다. 이런 자료로 봤을 때 우리는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고 이거에 대한 대비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줘야 된다. 즉 유사한 난이도의 문항들이 계속 겹쳐서 나올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뭐도 제가 뽑아왔냐면 이것도 뽑아왔어요. 11위부터 22. 11위부터 22도 뽑아왔는데 11위부터 22까지 해서 여기 부분을 지금 잘 보시면 11위부터 13위에 오답률을 봤을 때 2, 2, 3, 2, 4 이 세 개의 학년도를 봤을 때 2, 4가 화작이든 엄매든 다 높아요. 그쵸? 심지어 18위부터 20위도 다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보통 아이들은 저 위에 오답률 오답률 10위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려고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오답률 10위에서 11위에서 20위 사이에 있는 이 문제들을 흔들리지 않고 풀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저 위쪽에 그러니까 문제를 할 수 있는 앞에서 봤던 그 문제들에서 승부가 나는 거지. 여기서 걸려버리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웠다 쉬웠다는 우리가 거기서 넘어가서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여기에 공부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거를 깨달으셨으면 좋겠다. 또는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이거를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2024학년도가 굉장히 어려웠다. 어려운 거 다 알죠? 어려운 거 다 아는데 그 어려움을 우리는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최우선으로 순위로 삼아야 되는 건 저기 위에 있는 저 어려운 문항들, 그러니까 1위부터 10위 사이에 있는 그 문항들을 최우선 순위로 잡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극복해야, 여기를 딴 애들이 30%, 40%가 틀릴 때 나는 틀리지 않아야 결국에는 승부를 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셨으면 좋겠다는 거죠.